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는 별도의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경제 안보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기대했던 국내 여론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늦게부터 정상회담 80분 동안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는 국빈만찬 시작하는 턱시도 입은 영상까지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기는 할 텐데 총평을 먼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국빈 방문이죠. 그래서 예. 국빈 방문이 상당히 오랜만에 시작이 됐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대한 국가의 수장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그동안 미중 경쟁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상당히 여론도 갈리고 하지만 결국은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재건해야 된다는,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뭐 아직까지 그 이행은 안 되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시작될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영어로 실시하는 의회 연설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원들과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 방문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좀 소원했던 그런 한미 관계를 과거로 다시 복원한다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회담이 끝나고 워싱턴 선언도 발표가 됐습니다. 별도의 이제 문건으로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담은 것인데 이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먼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중해졌다는 의미겠죠. 작년부터 북한의 다양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핵 보유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한 언사 그리고 이제 핵무력법제법을 만들면서 자국이 핵을 먼저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했었고 네. 얼마 전에는 공중에서 폭파할 수 있는 핵미사일 시험까지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어떤 도발 국면에서 한국이 겪는 안보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핵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인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물론 이제 89년도에 냉전 종식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네.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 영토에 와 있으면 피상적으로 봤을 때 남북한이 핵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북한의 어떤 핵 사용에 의한 대남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정말 사용을 했을 경우에 네. 미국이 한국에 있는 자국의 전술핵을 과연 사용할 것이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옵션은 다 미국에 의해서 지금 배제된 상태예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에 나온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다. 네. 미국이 그동안 타국과 어떤 핵 이런 전력 운용에 대해서 문건 형태로 별도로 합의한 적은 없었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문건 형태로는 아마 그쵸. 별도의 문건으로 만든 건 없죠. 예. 근데 문건하고 달리 솔직히 나토의 경우에는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해서 핵 기획 그룹이 존재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다자간의 어떤 기획 그룹이란 말이에요. 예, 예. 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뭐 영국하고 미국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양자간 동맹에서 이러한 핵 기획 그룹과 같은 이번에 나온 게 이제 핵 협의 그룹이라고 예, 해석이 예. 되나요?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예. 양자 간의 이러한 그 미국의 독자적인 핵 사용권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의하고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은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도 좀 비슷한 수준의 협의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그렇다면 이 핵 협의 그룹은 어떤 점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근데 뭐 가장 한미 동맹에서 중요했던 거는 그 작년 매년 열리고 있는 그 안보 협의 회의, 국방장관 간의 협의 회의인데 예. 여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그 컨텐츠들이 다뤄집니다. 뭐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확장 억제뿐만이 아니라 한미 동맹 관련돼서 모든 내용이 국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다뤄져요. 예, 예. 그러면은 또 EDSCG는 뭐냐? EDSCG는 그 확장 억지 전략 협의체라고 해서 그 얼마간 중단되었던 거를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국방 외교 차관급 회의입니다. 근데 EDSC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뭐 협의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냥 확장 억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거의 다 다뤄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작년에 열렸던 EDSCG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좀 더 적기에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식이죠. 예, 예.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이번에 만들었던 SCG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의해서는 예. 뉴클리어 엄브렐라 핵우산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핵우산이라는 그 것에 핵우산에만 한정되는 다이얼로그는 이게 처음이다. 아.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모두 염두에 두고 지금 걱정하는 게 북한의 핵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핵핵거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공격을 해서 우리 한국을 침범을 했을 때, 한국을 공격을 했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도 핵을 가지고 핵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전부 다 핵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핵 우산 미국이 주어지고 있는 핵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협의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협의체에서 우리의 어떤 발언권이나 우리의 어떤 그럴까요? 역할은 어느 정도 수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작년도 11월 2일에 그 한미 국방장관 회의 그 안보 협의 회의에서 네.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핵을 사용하는 그런 핵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을 때 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운영과 관련해서 한미가 정보 공유, 협의 절차, 네. 전략 기획, 실행 이 네 가지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게 NCG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은 북한이란데 미국은 지금 전략사령부 본토에 있는 전략사령부에서 모든 자국의 핵무기 사용권을 다 쥐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는 핵과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사에서 한미 장성들이 미국의 핵 사용권에서 얘기하자 그래도 얘네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전략사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미국은 핵 사용에 대해서 완전히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도 공유도 안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획을 합니까? 핵을 내가 이렇게 사용할 테니까 한국 이리 와 같이 기획하자? 그런 거 절대 없었거든요. 실행, 연합훈련을 하면서도 핵 관련된 연합훈련은 다 뺐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예. 혼자 했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런 것을 공유했던 게 나토의 NPG인데 네. 이것이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에 최초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럼 나토와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흠결이 있는 게 거기에는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 때 물론 연습을 할 때 그쪽도 실제 핵탄두를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간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그 유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이 나토 국가들에게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기획이나 이런 거는 영국, 미국이 상당히 독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토가 좀 더 유리하지만 네. 이번에 만들어진 NCG 이것은 나토가 가지고 있는 이 그 핵기획 그룹보다 훨씬 진일보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정보 공유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토 국가들과 미국이 정보 공유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과연 미국이 한국에게 이번에 NCG가 만들어진 다음에 얼마만큼의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는 좀 봐야 돼요. 네. 근데 전략기획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어떻게 운영하고 핵 전쟁을 어떻게 기획할지를 기획을 하죠. 전략적 네네.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토 경우에는 이 그 NPG 안에서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안에서 영국하고 미국이 거의 다 전략 기획을 다 독점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획에 따라서 실제 실행을 할 경우에 뭐 투발 수단을 제공하는 정도의 협력, 다른 나토 국가들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협력이. 근데 이거는 한미 간에 이번에 만들어진 NCG는 양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전략기획상에서 한미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어딘 빠지고 어딘 넣고 할 수가 없어, 양자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기획 차원에서는 나토의 핵 기획 그룹보다 훨씬 정도가 높고 협력 수준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자산 배치가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있지는 않더라도 핵 잠수함을 포함해서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는 게 이번에 나온 것인데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했어요. 이를 두고 외신에서도 미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맹세를 받고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다. 뭐 이런 류의 평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고 이런 더 큰 핵 우산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평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사실이죠, 팩트죠. 왜냐하면 그 작년에 5월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임기 시작하고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 당시에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문구를 보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은 한국에게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북한의 도발과 무기 시험 발사가 계속되니까 한국은 아마 한국의 여론도 그랬을 것이고 미국에게 분명히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을 거예요. 제 예. 생각에는. 근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께서는 대미 압박용으로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까지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순을 쭉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원했던 그러한 자체 핵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했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예. 아마 미국 측이 원하지 않은 그런 카드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들 즉 그러면 비록 한반도에는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핵을 들여올 수는 없으나 예. 미국이 그동안에 독자적으로 완전히 그 자국이 다 알아서 했던 그러한 핵에 대한 운영권을 한국하고 협의하고 같이 논의하겠다라는 데 이제 합의를 해준 거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저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전환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 연합사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런 한국 사성 장군이 만약 그걸 하게 된다. 네. 근데 핵 전쟁이 터졌다. 예. 네. 근데 핵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전혀 공유를 안 해준다. 예. 그럼 한국군이 통솔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NCG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이야기는 핵 잠수함도 우리나라에 이제 전개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뭐 정기적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뭐 필요할 때 들어온다 한다면 이 정도면은 뭐 저희가 안심할 수준이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핵잠수함은 이미 뭐 상당 부분 이전 정부들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디젤을 사용하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잠항의 어떤 기간도 짧고 스노클링하면서 적국에 들킬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핵잠수함의 기술 이전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오커스 통해서 호주한테는 기술을 이전을 해줬단 말이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핵잠이 한국 이 영토에 들어와서 군사작전을 한다는 거는 그 북한의 어떤 잠수함에 의한 군사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자주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원하는 건 항시적으로 미국의 그렇죠. 전략 자산이 있어다오. 예. 이거예요. 핵이 여기 없으면 핵 자산이나 다른 것들이 좀 전략 자산이라도 그냥 일 있을 때만 들어오지 말고 항상 있어다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 지금 하는 거는 정례적이다, 적기다 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자주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뭐 완벽하게 100% 여기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빈번한 그 횟수, 그 방문하는 횟수를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시 배치하는 효과까지 계속 올려주겠다 이러한 의미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수많은 이제 조치들 이 워싱턴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많은 조치들이 나오고 국민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까도 관심인데 아까 전에 뭐 외신의 반응도 봤었고 이런 것들이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좀 궁금한데 결과적으로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혹은 이런 점까지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도 혹시 교수님 있으십니까?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결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한 어떤 미국의 해구산 제공에는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미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한반도에서 핵 균형이 완전히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외교로 풀 수 있는 방안도 지금은 깝깝하게 다 막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까지 그 뉴클리어 암스 컨트롤, 암스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그 비핵화 다이얼로그를 북한하고 할 의향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힘에 의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밖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좀 창조적인 그리고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좀 한미 간에 좀 고민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번에 나온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 좀 보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실제 북한은 그러니까 어느 한 미국이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할 경우에 예. 그 확장 억제력을 제공받는 국가들은 받아도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적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에게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때마다 우려감과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영국 국방장관이 데니스 힐리라는 국방장관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그건데 미국이 아무리 확장 억제력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을 뭐 한 95%를 제공을 해도 네. 동맹국들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5%만 제공을 해줘도 적국은 덜덜 떤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평소에 오스틴 장관이 너네 핵을 쓰면 너네는 전멸될 거다라는 발언만 해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이번에 NCG 만들고 미국의 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공동 실행과 공동 기획에 참여해서 한국이 자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미국의 핵 사용과 운영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합의가 이끌어진 것을 보고 북한은 상당히 안보적으로도 우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중국의 반응도 궁금한데 미국 측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중국에 먼저 설명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은 이번에 그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걸로 보입니다. 예. 한국 입장에서도 뭐 한중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안보적인 위협을 가할 그러한 뭐 정책적인 입장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미국과 한국이 공히 이번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한 그러한 결과 대응 이런 차원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전달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 안보였습니다. 정상회담 이제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첫 질문도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일단은 이번에 이 IRA 그리고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글쎄요, 뭐 어떤 얘기가 공개되지 않은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IRA 법안이나 뭐 반도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도 밝혔듯이 네. 이제는 그 미국의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 중심,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그러한 법안이고 그것이 통과된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안들이란 말이에요. 반도체법도 그렇고 IRA 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이 법안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IRA 법안을 그 잠깐 보면 그 미국에서 예를 들어 전기차를 만드는데 네. 뭐 광물 거기에 필요한 광물이라든지 뭐 히토리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나 미국과 관련된 어떤 동맹국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되고 최종 전기차 조립도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되고 네. 그래야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의 외국산 자동차들은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겪는 데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안을 바꿔야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법안이 바뀔 리는 없고 그러면 단순히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부차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하고 있는 현대차의 노력도 상당한 미국으로 가는 수출차의 많은 포션을 리스 차량화하고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한 1, 2년인가요? 1, 2년 후에 미국에 완공되는 현대 자동차 그 공장을 완공의 시기를 좀 앞당기려는 그러한 노력을 그렇죠. 기울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차적인 노력을 기업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근본적인 법안을 바꾸는 그러한 해결책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명문화된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미국 자국보호법이라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어떤 것을 이번에 해주기는 어렵고 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반도체법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윈윈이다. 한국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한 게 상당히 미국 중심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에도 반도체 회사 많았고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밀리고 없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없으니까 미국이 뭐 자동차나 기타 완성된 최종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 반도체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네. 그 외국 반도체 중에서도 중국 반도체나 뭐 다른 어디 반도체가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를 갖다 쓰겠으니 한국이 반도체 회사를 공장을 제발 미국에다 세워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미국 내에서 반도체 수급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걸고 있고 네. 그러한 조건들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에는 하지 마세요. 미국에만 투자하세요. 미국에만 건설하세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숙제가 뭐 미국이 이렇게 과거와는 달리 아주 시급하게 강압적으로 동맹국들에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는 그러한 아주 나태한 발상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고 완전히 제로섬 국면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줄 수밖에 없고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왜냐하면 중국 마켓에서 우리는 이제 중국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도 싸지도 않고 네.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야 되고 이제 숙제는 뭐냐면 미국과 함께 우리가 독점적으로 미국의 모든 이익을 내주지 않고 같이 공생하고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숙제로 변환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번 방미 기간에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측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감사의 뜻을 참 여러 차례 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그냥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상의 어떤 이제 압박이 들어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도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무슨 압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 한미일 삼국 협력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게 다 중요한 그러한 기제가 되어버렸어요. 예. 일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옛날처럼 미국의 전략에도 올라타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러한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룰 세팅의 지위를 가져야 돼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IPEF를 만든다. 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사무국을 우리 한국에 두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IPEF가 처음 만들어질 때 뭐 규범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이익이 상당히 창출될 수 있는 그 아퍼튜니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 G7 가면 한미일도 만나게 될 텐데요. 한미일 북중러. 그러니까 미국과는 어떤 한국 입장에서 인태 전략해서 잘 올라타야 한다. 중국과도 다 잘 지내는 것은 이제 좀 힘들다는 얘기해 주셨으면 그럼 중국과 사실 경제적인 부분 이제 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북중러 어떻게 좀 관계해 가야겠습니까? 그래서 큰 방향성, 전략적인 방향성은 미국 쪽으로 기울되 북한과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유연성을 길러내는 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중국에서의 공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1년을 유예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년 더 유예 받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유예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적인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큰 기조는 우리가 뭐 미국 쪽으로 기울지만 네.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인 노력과 정책적인 어떤 액션 부분에서의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